책 제목 아주 작은 생각의 힘. 최고의 변화를 만드는 7가지 행동 법칙. 2021년 5월 7일. 제1장 큰 제목 올바른 목표를 결정하라.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명확한 대상과 기한을 설정하라. 그리고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라. 작은 여러 단계를 거쳐 목표를 향하면 성취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월요일 점심시간, 사라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고급 호텔의 업무용 책상 앞에 앉아있다. 그녀의 주변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선보일 신메뉴 자료로 가득하고 책상 위에는 총괄 주방장이 직접 요리한 신선한 바닷가재 파스타가 놓여있다. 사무실에는 큰 유리벽이 있고 유리벽을 통해 프런트가 보인다. 행복한 표정의 고객들이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하며 서비스에 대해 질문하거나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또 다른 손님들은 우수 식당으로 선정된 호텔 레스토랑에서 지역의 특산물과 유기농 재료로 요리된 식사를 즐긴다. 그때 갑자기 벨이 울렸고 사라는 꿈에서 깨어났다. 지금 사라가 있는 곳은 그녀가 다니는 전문 대학의 구내 식당이었고 그녀의 앞에는 바닷가재 파스타가 아닌 반쯤 먹은 참치 스파게티가 놓여 있었다. 벨 소리는 오후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었다. 사라가 기다리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수학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동기들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진도도 쉽게 따라갔으나 그녀는 항상 수학 수업이 어렵고 힘들었다. 그러니 작년 수학 시험에 낙제한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고 재수강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는 내내 늘 그래왔듯 수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사라는 결심이라도 한 듯 빠르게 식판을 정리하고 일어나 강의실로 향했다. 그리고 강의실에 앉았을 때 기존과는 조금 다른 수업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칠판에는 아무런 공식도 쓰여 있지 않았고 어떤 방정식도 통계도 문제를 풀어보라는 말이 없었다. 사실 그 수업은 사라와 모든 수강생들에게 목표를 정해 단계를 밟아 나가도록 도와주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한 수업이었다. 사라는 수업 내용을 알고 나서 꽤 회의를 느꼈으나 기존의 수학 수업보다는 낫겠지라는 판단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다. 맨 처음 사라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녀의 인생과 정말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런 질문은 그동안 바라본 적이 없었기에 사라는 적잖이 당황했다. 하지만 문득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호텔을 떠올렸다. 그녀는 여행과 관광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그것이라는 일종의 결심 같은 것이 생겼고 도전해야 할 자격증도 떠올랐다. 호텔과 관광 관련 자격증을 따지 못한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 다음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는 목표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었다. 강의자는 계획이 상세할수록 더 좋다고 했다. 그러더니 노래를 더 잘 부르고 싶은 가수의 비유해보라고 했다. 가수는 그저 나는 지금부터 이 노래를 완벽하게 부를 거야 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가장 어려운 부분에 집중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부른다. 사라는 큰 목표를 작은 덩어리들로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라는 계획의 시작이 수학시험 통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라가 가장 많이 연습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해야 하는 노래의 한 부분이 바로 수학이었다. 수학에서 적어도 C 이상의 학점을 받지 못한다면 낙제할 것이다. 열의에 타오른 그녀는 C 이상의 학점을 받기 위해 수학에 매진하기로 했다.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며 수학 문제를 풀고 특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방정식과 확률에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리고 이내 수학을 대하는 자세와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1시간 이상 집중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행동 통찰팀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30분 동안 집중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집중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15분 동안 쉬고 다시 30분 동안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연습은 사라를 변화시켰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라는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 집으로 지난 시험 문제지를 가져왔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도서관에 가서 복습을 했다. 물론 수업에 빠지는 일도 없었고 각 수업의 중요성과 수업 내용과 호텔에서 일하는 자신의 꿈과 연결고리를 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사라는 수학 과목에 B학점을 받았다. 이로써 다음 단계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효과를 본 것은 사라뿐만 아니었다. 그녀는 19개의 단과를 갖춘 큰 전문대학에 다니는 9,000명의 학생들 중 하나였다. 학생들을 변화시킨 것은 행동통찰팀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엔젤라 더크워스 교수, 그리츠의 저자와 그녀의 저명한 심리학자 동료들로 이루어진 팀과의 협업으로 창안한 방법이었다. 우리는 차별화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했고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얼마만큼 동기부여가 되며 목표와 과정 설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우리가 이끌어낸 변화는 학생들을 학과 과정에 집중하게 하고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낙제를 받은 과목을 재수강하고 착실하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가 10%나 상승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잘게 나눈 단계들마다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단계별 목표가 생겼다. 그들은 큰 꿈을 꾸라는 말이 아니라 다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말을 믿었을 뿐이다.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고 싶다면 필요한 작은 단계들을 떠올리기 전에 그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적인 기술을 알려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생각해보게 할 것이다. 다음 장과도 연결되는 목표 설정의 3가지 황금 법칙을 먼저 소개한다. 첫 번째, 빨간 제목, 올바른 목표를 선택하라. 정말로 이루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웰빙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라. 빨간 제목,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명확한 대상과 기한을 설정하라. 새해 목표처럼 장황하고 긴 여러 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 목표 달성까지의 기한을 정해라. 빨간 제목,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라. 작은 여러 단계를 거쳐 목표를 향하면 성취하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규칙 1. 빨간 제목, 올바른 목표를 선택하라. 더운 여름 아침 산책 중인 당신에게 낯선 여성이 다가와 $20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후 5시까지 이 돈을 당신 스스로를 위한 선물을 사는 데 쓰라는 이례적인 제안을 합니다. 말을 끝낸 그녀가 호련히 자리를 뜨고 당신은 이제 무엇을 살 것인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상황을 조금 바꾸어 보자. 같은 사람이 다가와서 $20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넨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인을 위해 이 돈을 쓰거나 기부하라고 한다. 연구원인 딘 아크닌 노턴은 캐나다의 밴쿠버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 다소 황당무계한 이 시험을 실행했다. 실험이 끝난 뒤 사람들이 구입한 다양한 종류의 물품들을 확인해 보았다.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라고 했을 때는 귀걸이나 커피, 스시 등을 구입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을 사라고 했을 때는 조카를 위한 장난감을 구입하거나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거나 친구들을 위해 음식과 커피를 샀다. 사실 연구원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구입 물품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따른 행복지수였다. 그래서 돈을 건네기 전에 피실험자에게 현재의 행복지수에 대한 질문을 했고 돈을 쓰고 난 뒤에도 같은 질문을 해보았다. 이때 타인을 위해 돈을 쓴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아냈다. 게다가 행복감은 주어진 금액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5든 $20든 차이가 없었다. 연구원들에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들은 $5,000의 보너스를 받았는데 스스로를 위해 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거나 기부를 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 사회적 지출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높은 행복지수가 따라왔다. 이는 보너스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지 잘 예측하지 못한다. 앞선 실험에서 처음 돈을 쓰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흔히 조용한 교외의 큰 저택을 꿈꾸지만 사실은 교외에 살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결과적으로 더 피곤하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일상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며 고급 제품을 사지만 실험 결과에 따르면 휴가나 휴일의 행복한 경험이 하루를 더 풍족하게 만들어준다.
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컴퓨터나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며 재미있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 누군가를 만나고 사회적인 활동을 했을 때 더 행복했다. 그러므로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과 주관적 안정은 전 세계 정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웰빙에 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모으고 관리하고 있다. 방대한 조사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바탕으로 당신의 웰빙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계획을 짜주고자 한다. 그리고 제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려 할 때 어떤 웰빙의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줄 것이다. 우선 밝히자면 돈은 이 리스트에 없다. 수입이 웰빙과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부자들이 가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높은 편이다. 가로 닫고 여러 조사 결과 웰빙 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돈은 아니었다. 당신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수입을 늘리는 것이 가로 열고 또는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가로 닫고 일반적이고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과 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돈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목표가 지속적으로 삶의 웰빙과 안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5가지의 중요한 방법들을 준비했다. 점 제목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라. 점 제목 활발하게 건강하게 살아라. 점 제목 새로운 것을 배워라. 점 제목 더 호기심을 가져라. 점 제목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웰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회적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이다. 오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종교적인 모임이나 스포츠 클럽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높은 행복 지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왜 실직이 웰빙을 방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직업이 있을 때에도 사회적 관계의 차이가 웰빙의 차이로 이어진다. 통계적으로 사장과의 관계가 10% 정도 좋아지면 30%의 연봉 인상과 비슷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는다고 한다. 직장 또는 개인 생활에서 단단한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예상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행동통찰팀이 30만 명을 대상으로 실행한 148개의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충분한 사회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0%나 높은 사회적 생존율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고립은 매일 15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를 더 깊고 넓게 확장시킬수록 건강해지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목표를 정하는 데는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여러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 중 하나는 건강과 웰빙 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유의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한다.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낮은 웰빙 지수는 심장질환이나 수면과도 관련이 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감기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고 걸리더라도 회복 속도가 현저히 빨라진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근로자들은 업무에 대해서 훨씬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임한다.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현재 자신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당장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보자. 많은 이들이 지금보다 건강해지려면 더 활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은 웰빙과 스트레스 저하와 큰 관련이 있다. 이런 이유로 영국에서는 의사로부터 운동을 처방받기도 하는데 특히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외부 활동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권유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엔돌핀 분비와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포함하고 또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거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준다고 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이러한 장점들은 모두 발휘 되어 활동량에 따라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는 목표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웰빙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배움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도구적 개념으로 생각한다. 보통은 무언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배우고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며 승진을 위해 공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배운다는 것의 영향력은 웰빙과도 관련이 있었다. 교육은 아이의 인지 및 사회 능력 개발에 큰 역할을 하기에
많은 부부가 적극적으로 자식 교육에 열의를 보인다. 하지만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며 자라면서 배움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비해 나이가 들어 배움의 길에 접어들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낙관적 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음악적 소양을 위해 악기를 배운다거나 멋진 사진을 찍는 방법을 배우거나 요리 수업을 듣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다. 직장 내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기도 한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웰빙으로 가는 또 다른 중요한 길이 되기도 한다. 행동 통찰팀 역시 팀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도록 장려한다. 업무를 위해 코딩을 배우거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하도록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하거나 팀 전체가 새로운 마케팅 기술을 배우는 등 개인의 기술 발달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웰빙과 관련하여 조언해줄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바로 호기심이다. 쉽게 말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활동이다. 이는 마음챙김과도 관련이 있고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연결된다. 연구 결과 감각과 사고,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프로그램을 2-3개월 정도 수강했을 경우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은 수년간 지속된다. 웰빙과 호기심의 관련성은 다양한 곳에서 발견된다. 이를테면 녹색으로 가득한 공간에 들어가거나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궁금하다면 산과 바다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목표를 정해보라. 행동 통찰팀이 유독 힘든 장애물 훈련을 팀원들과 함께 수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각 훈련들이 흥미로운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 활동은 신체적인 활동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함께 수행하고 극복하면서 잊히지 않는 경험으로 남는다. 팀을 이루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장애물도 있다. 진흙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각자의 경험을 살려 한 부분을 맡아 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목표 설정과 연결하면 호기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경험을 포함시키면 도움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눔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소비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눔은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시간을 소비하여 누군가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도 있다. 지역단체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 또한 행복과 큰 관련이 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주체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댄 길버트는 타인을 돕는 것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위라고 했다. 나눔의 영향력은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시간과 돈을 나눈다는 것은 물리적,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준다. 생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의에 대해서 타인이 알아주고 응답할 때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쉽게 말해 나눔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나눔을 한 당사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먼저 지역사회의 노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그런 뒤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을 세워 재능을 기부해보자. 또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보자.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들과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팀의 결속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타인과의 나눔,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가는 기회라 기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은 웰빙과 의욕 충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웰빙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잡혔을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시간을 좀 더 투자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을 기록해보자.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것도 정하는 것도 자신이므로 자신의 기준으로 써본다. 이때 모든 목표들을 단번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주의력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규칙 2.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명확한 대상과 기한을 설정하라. 현재 당신이 인도에 사는 농업 또는 공업 종사자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에게는 몇 명의 자녀들이 있고 현금으로 수급을 받고 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도 아니다. 근데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시간과 재능을 투자하여 무상으로 자산 계획을 짜주겠다는 저명한 재무설계사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재무설계사는 하나의 상세한 저축 목표를 정하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모으는 데 집중하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지출과 수입, 저축액을 정하여 저축을 더 늘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을 가정해보자.
같은 조건에서 상당히 응했지만 재무 설계사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표를 내년까지 이루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자녀 교육비와 동시에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금, 은퇴를 고려한 노후 자금까지 고려해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두 가지 상황 중 어떤 것이 돈을 모으는데 더 도움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며 여러 가지의 목표와 동기가 있으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돈이 필요한 것이 많을수록 보다 동기부여가 될 테니 말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조사 결과 아예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여러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50%나 더 저축을 했다.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설정한 사람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었다. 이 연구는 행동 통찰팀의 파트너인 딜립 소만과 동료인 민차오가 실시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 목표를 설정하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저축 금액에 따라 각 목표들이 제한된 틀 내에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금을 두고 부딪힌다. 소망과 차오는 복잡한 저축 목표들의 균형 유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저축이라는 균형 유지가 가장 중요한 저축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저하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목표를 이루기 힘들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여러 개의 도전 목표들은 균형 문제를 더 붉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한 목표에만 집중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 이런 연구 결과가 당신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느껴진다면 서구 사회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비슷한 상황에 대입해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양하고 복잡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쉬운 예로 누구나 해봤을 새해 결심을 떠올리자. 새해를 앞두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기쁨에 취해 내일이면 모든 것을 바꿀 것처럼 결심을 한다. 날씬해질 것이고 음주량을 줄일 것이며 건강해질 것이고 새롭고 훌륭한 일을 하거나 직장을 바꿀 것이다 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겠다고 다짐한다. 비슷한 일은 직장 내에서도 일어난다. 팀장은 올해야말로 우리 팀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고 역할을 완수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에 저축과 관련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단번에 여러 가지 열망을 이루려고 할 때 이를 위한 노력은 점점 더 줄어든다. 왜냐하면 인지 노력이 한 가지를 완수하면서 다른 목표를 이루는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목표의 부재가 아니라 너무 많은 목표에 있다. 그러니 하나의 목표를 정하기를 권유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삶의 웰빙 향상과 관련한 5가지 요소들을 반영하고 각 목표별로 점수를 매겨 무엇이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지 생각하라. 자원봉사활동이든 마라톤이든 새 직장이든 아이와의 시간 또는 팀원으로서의 역할 확장이든 스스로와 다른 이의 웰빙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라. 또한 성취 가능 목표인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 성공의 기회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각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당신이 열정적으로 또 흥미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 열정과 흥미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목표일지라도 성취해가는 것은 긴 여정 속에서 동기부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만약 호메로스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고대 그리스에 대해 배우자는 목표를 설정하지 말아야 된다. 웰빙과 열정이라는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목표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당장 하나의 명확한 목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장황한 목표 리스트 중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선택해 본다. 때로는 자주 함께 식사를 했던 친구가 메뉴를 골라주는 것이 낫다. 당신의 기호와 좋아하는 음식을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직이나 대형 프로젝트 등의 큰 목표들에도 적용되므로 지켜보자. 주요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제는 어떤 성공을 이룰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명백한 대상을 정하라는 뜻이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체중 감량, 업무 능력 향상, 금년, 투표, 헌혈 등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달성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행동보다 말이 앞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중심을 잃은 채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체중 감량 또는 프랑스어 배우기를 목표로 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명확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운동을 한다는 것이 헬스장에 자주 간다는 뜻인가? 그런데 헬스장에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커피를 마시거나 함께 있는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데 쓴다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과정이 어떠했을까를 떠올릴 수 있는
명확한 대상을 정해야 된다. 이를테면 10kg 감량 또는 4시간 동안 달리기, 성적 5% 향상, 프랑스 신문을 사전 없이 읽을 수 있을 만큼 프랑스어 습득하기처럼 말이다. 그러면 목표 달성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대상을 정하는 사람이 이미 뛰어난 선수나 프랑스어 구사자가 아니어야 한다. 앞에서 소개한 대학생 사라처럼 대상을 정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도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발전하고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자,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해보자. 한 가지의 분명한 목표를 정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목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 잘 정한 목표이고 대상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달성할지가 불분명하다면 그 목표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아주 작은 생각의 힘, 최고의 변화를 만드는 7가지 행동 법칙. 2021년 5월 9일 일요일. 3장 성패를 가르는 약속의 조건. 목표 달성에 대한 서약서를 쓰고 계획을 공표하고 나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자 하는 작은 시도들이 궁극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 나아가 적절한 약속 심판 도우미를 지정하면 더 탄탄한 과정과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행동 통찰팀의 초창기 시절 로리는 런던 교회에서 출발해 직장까지 장시간의 통근거리를 걷다. 퇴근 후 종종 음주를 하는 일상이 예전처럼 운동할 여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축구와 럭비를 즐기던 학창시절은 이제 가버렸다. 그리고 이내 볼록해진 맥주배를 바라보며 심각성을 깨달았다. 여러 사람들처럼 운동을 결심하고 헬스장에 등록했다. 한 달 등록 비용이 꽤 비쌌지만 그 또한 운동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아까워서라도 자주 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비용만큼 운동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리라 생각했다. 적어도 로리의 생각으로는 그랬다. 몇 달이 지난 후 로리는 헬스장 등록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헬스장에 거의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리는 우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고쳐보기로 했고 이내 문제가 동기 부족이나 헬스장의 시설이 아니라 위치에 있다고 파악했다. 그래서 그는 회사 지하의 헬스장에 등록하기로 했다. 첫 번째 선택했던 헬스장만큼 깔끔하지도 멋지지도 않은 곳이었지만 회사와는 아주 가까웠다. 출근 전에 일찍 도착해 운동을 한 뒤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점심시간에 잠시 운동하러 내려갈 수도 있었다. 정말 현명하고 완벽한 계획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다. 적어도 첫 번째 주에 출근 전에도 점심시간에도 헬스장에 갔었다. 하지만 두 번째 주에 들어서자 헬스장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처음 등록했던 헬스장보다 더 안 가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가까운데 위치한 것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었다. 늘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내일 가지 뭐,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뭐 하며 미룬 것이다. 문제는 그 나중과 내일에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꾸 할 일이 늘어났다. 보고서도 작성해야 됐고 발표 준비도 해야 됐고 동료들이 퇴근 후 한잔하고도 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했다. 로리의 아내 일레인도 외식을 하자고 해서 회사 건물을 벗어나는 일이 자꾸 생겨났다. 모든 것들이 회사 바로 아래에 위치한 헬스장에서의 운동보다 중요하게 느껴졌다. 특히 그는 항상 내일 가도 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결국 로리는 헬스장에 가지 않기 위해 등록을 한 것처럼 돼버렸다. 그러다 다행히도 그는 그를 구조해줄 한 가지 기술을 알게 되었다. 바로 헬스장에 가기로 스스로 약속하는 약속 장치를 두게 된 것이다. 로리는 가장 최근에 세웠던 단계로 돌아가기로 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가기로 한 것이었다. 작년에 가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에 비해 더 나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행동 통찰팀이 사용하는 화이트보드를 약속의 보드로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자신과의 약속을 보냈었다. 나는 3달 동안 일주일에 2번 헬스장에 가겠다라고 말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공공의 장소에 썼기 때문에 행동기술의 대상이 된 로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약속이 만들어지고 공표되면 강한 의무감이 생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장치를 하나 더 추가했다. 바로 약속에 대한 심판을 만든 것이다. 성공적으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는지를 판단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심판으로는 오웨인이 나서 주었다. 로리의 페널티는 바로 아스날 축구팀의 유니폼을 하루 종일 입고 있는 것이다. 티셔츠의 앞뒤에는 오웨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과 번호가 크게 쓰여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이라는 약속도 너무 지키기 힘들었다. 하지만 축구팀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더 견디기 힘들었다. 몇 주 후
로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고 오후에는 더 이상 아선한 티셔츠를 입은 로리를 보며 웃을 수 없었다. 이후 약속 장치를 개인과 직장 속의 생활 속에서 이용해왔기 때문에 저축이나 행동 통찰팀의 기사 설립, 가족과 보내는 시간 늘리기 등을 더 해낼 수 있었다. 어쩌면 약속을 한다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그리고 약속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작은 요소들을 알지 않다. 즉, 더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약속을 만들어줄 작은 규칙들이 있다. 그중 세 가지의 황금 규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제목, 나 자신과의 약속을 만들어라.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그것이 목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설정한 작은 단계들과 분명하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소제목, 서약서를 쓰고 공공연하게 말하라. 글로 쓰고 어떤 방식으로든 공표하는 것은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소제목, 약속을 심판할 도우미를 구해라. 심판은 중심 목표를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 이상적인 심판은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이라 실패했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것에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규칙 1. 소제목, 나 자신과의 약속을 만들어라. 수요일 저녁 오늘따라 힘든 업무 시간을 보냈고 귀가 후 여러분 냉장고 속에는 먹을거리도 마땅치 않다. 회사에서의 긴장을 풀고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영화를 보기로 했다. 피자를 시키는 텔레비전을 켜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한 채널에서는 분명히 재미있을 테지만 그다지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닌 영화가 시작되었다. 그 영화를 피치 퍼펙트나 배트맨 더 슈퍼맨 정도로 가정하자. 영화가 끝날 때 복잡한 구성이 별로 없는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 다른 채널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영화가 시작되었다. 훨씬 깊이 있고 심오한 노예 12년이나 링컨 정도로 가정해보자. 두 영화 모두 오락성은 낮지만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가 있는 영화이며 앞 채널의 영화보다는 훨씬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을 끝내고 귀가해서 쉬고 싶은 이 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행동과학 교수인 다니엘 리드와 조지 로벤스타인 또는 그들의 공동연구가인 슈바나 칼리아나 라반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라며 고민하지 않고 지적이고 깊이 있지만 어려운 영화를 선택할 것이다. 지적이고 깊이 있는 영화는 사람들이 항상 보려고 하거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영화이고 오락 영화는 순간의 재미는 있으나 보고 난 후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처음 지적이고 깊이 있는 교양 영화의 영향과 현상에 대해 조사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싱들러 리스트를 보려고 했지만 막상 보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보려고는 했으나 안 본 경우도 많았다. 다른 저명한 행동과학자들처럼 리드, 로벤스테인, 칼리아라나마는 이에 대한 통찰을 멈추지 않았고 일상에도 적용해가며 직접적으로 연구했다. 특히 사람들이 각각의 선택지를 마주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실험했다. 먼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룹을 만들어 임의로 두 개의 다른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모두에게 3일간 저녁마다 영화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그중 그룹에 중요한 전환 장치를 적용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날마다 볼 영화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 그룹의 학생들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논문을 마치고 돌아와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를 날마다 즉흥적으로 선택하도록 책이 있잖아요. 이도 읽어봐. 두 번째 그룹은 읽어봐. 질은 날마다 즉흥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두 번째 그룹 영화를 첫날 미리 선택해 놓도록 했다. 그리하여 첫날은 모두가 같은 조건을 했지만 두 번째 왜 학생은 첫날은 빨리 다른 읽어? 조건을 했다. 난 빨리 읽고 싶으면 빨리 읽자 하면 그 맞춤법이 틀려. 그래. 맞춤법. 다음날 두 번째 그룹은 미리 선택했던 영화를 보고 첫 번째 그룹은 발음이 다시 틀려져 엄청. 즉흥적으로 선택한 영화를 보았다. 이것은 미래에 선택한 다른 것을 순간적으로 냥. 선택하고자 했던 것에 얼마만큼 더 반영되는가에 대한 연구였다. 결과는 이러했다. 첫 번째 그룹 즉 당일에 선택했던 그룹에 속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일 오락 영화를 보았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 중 오락 영화를 선택한 학생들은 첫날에만 있었다. 조금 더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해 생각한 뒤 결정한 나머지 이틀의 영화는 대부분 교양 영화였다. 이 간단한 실험은 경솔한 지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를 결정하는 심오한 영향력에 대해서 알려준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오락 영화, 햄버거와 감자튀김, 업무 중, 인터넷 서핑을 즉각적인 교양 영화, 잘 구운 닭고 기어 샐러드, 기한 내 리포트 제출 보다 더 자주 선택한다. 왜냐하면 악행이 순간적으로는 훨씬 즐겁기 때문이다. 행동과학자들은 이것을 현재 편향이라고 한다. 내일 더 많이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보상을 선호하며 노력에 필요한 선택이나 행동을 알면서도 미루는 것이다. 오늘은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며 쉬고 내일 건강한 잡곡밥을 먹고 운동을 하려 한다. 은퇴 후를 위한 저축보다 당장 오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쓰고 싶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먼 미래라고 여기며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룬다. 마치 아이스크림과 맥주를 먹고 싶어하는 현재의 나만 있는 것처럼 디저트는 먹지 않고 대신 물을 더 마시는 미래의 나는 더 나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다. 당연하게도 미래의 나 역시 현재의 나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바로 리드와 로빈스터의 칼리아라는 나만의 연구의 가장 핵심이다. 그들은 미래의 나를 고려하며 현재의 나를 만들므로써 사전 선택이라는 범주 안에서 일시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약속 장치와 연결되면 현재의 내가 만든 서약은 더 나은 미래의 나를 포함한 것이고 내가 만든 미래의 결정 또한 현재가 된다. 그러므로 로리의 규칙적으로 헬스장 가기처럼 어려운 일을 하고자 할 때나 외국어 수업을 듣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자신을 약속 장치로 붙잡아보자. 약속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장에서 더 알아보기로 한다. 지금은 헬스장에 가거나 외국어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약속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목표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충분하다는 것만 알아두어도 좋다. 이렇게 시작하면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거나 목표를 향해 갈 때 가장 까다로운 단계와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약속은 보상과 페널티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약속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실패에 대한 확실한 대응법이다. 또한 자신이 만든 약속을 강한 의지와 욕구를 지닌 상태에서 깼을 때 매우 불쾌하게 느끼게 한다. 즉 예상 가능한 불편함은 목표를 향해 더 매진하도록 해주는 요소가 되어준다. 약속 장치가 가장 잘 적용되는 사례는 저축과 고용이다. 연구 사례를 하나 소개해본다. 700명을 대상으로 일반 저축 계좌를 개설할 것인지 규칙적인 적금 계좌를 개설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를 준 연구가 있다. 계좌를 개설한 뒤에는 목표로 삼은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해지하지 않도록 했다. 피실험자들은 큰 액수가 필요한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 목표 금액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든 자유로웠지만 목표가 설정된 후에는 약속 장치가 적용되었다. 12개월이 지난 후 자유 입금 계좌를 만든 사람과 지정 적금 계좌를 만든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지정 적금 계좌를 만든 사람들의 저축 비율이 더 높았다. 이 연구가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도 계좌 개설을 강요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 유형을 정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미래의 선택을 연결해서 더 나은 효과를 보일 수 있었던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았던 것도 이와 상관관계가 있다. 늘 방을 어지럽히고 정리 습관이 없는 아이에 대해 불만이 많은 부모는 아이에게 그저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기보다 언제까지 정리하라고 약속하는 것이 좋다. 많은 직장인들이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면서 분업하고 결과를 예상하며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또한 이 부분 늘 방을 어지럽히고 정리 습관이 없는 아이에 대해 많은 직장인들이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면서 분업하고 결과를 예상하며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또한 동료에게 다음 미팅 시 어떤 발표를 할 것인지를 미리 물어 스스로의 업무를 정하기도 한다. 온라인을 통해 장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충동적인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에 필요한 물건만 사고자 하는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온라인을 선호하는 것이다. 모든 분야가 다가올 미래의 자신이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알면서도 순간 선택에 휘둘린다. 이런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미래의 행동에 대한 약속 장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를 밟아 나가기 시작했다면 밟아갈 단계들마다 약속 장치를 마련해 보도록 하자. 규칙 2. 서약서를 쓰고 공공연하게 말하라.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바로 동조와 관련된 것이다. 사회적 압력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이 고전적인 실험은 1950년대에 솔로몬 애쉬가 실시했다.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두 장의 카드를 보여주었다. 한 장에는 한 개의 선이, 다른 한 장에는 세 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다. 문제는 세 개의 선 중 어느 것이 다른 한 장의 선과 같냐는 것이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문제의 오답을 말할 비율은 1%도 되지 않았다. 당신도 다음 카드를 보고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해보자. 어떤 선이 같은 선인가? 하지만 이 심리학 실험의 목적은 같은 선분을 찾는 것이 아니다. 답을 말했을 때 누군가가 그 답을 부정하는 비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것이다. 애쉬 실험은 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피실험자는 연기자들과 함께 방에서 이 문제를 접하고 연기자들은 고의적으로 일관되게 틀린 답을 말했다. 실험은 피실험자가 지속적인 오답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분명하게 틀린 답을 많으냐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실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면 37%의 피실험자가 다수의
오답에 이끌려 결국 오답을 말했다는 결과에 놀랄 것이다. 1950년대는 대참사의 여파가 남아있고 냉전으로 향해 가는 시점이었다는 시대적 배경 또한 참고해야 될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집단의 압력에 순응하고 동조하는 것이 개인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보다 옳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애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동조의 경향은 너무나 강력해서 지성인이나 자기 주장이 강한 젊은 세대조차도 흰색을 검은색이라고 우기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 시기의 사회적 심리학자들에게는 실로 놀랍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발언이었다. 한편으로는 어떠한 강함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솔로몬 애쉬의 선분 실험 이후에 몰튼 더치와 해롤드 제라드가 미세한 차이를 둔 실험을 했다. 각각 다른 종류의 약속이 사람들의 결심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애쉬의 선분 실험과 같은 방식으로 선을 보고 머릿속에 정답을 떠올린 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때 참가자 몇 명은 약간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 정답을 그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메모장에 미리 써두도록 했던 것이다. 이 실험의 핵심은 써두는 행위가 개인의 결정을 강하게 만들어주는지 집단의 압력에 쉽게 휩쓸리지 않도록 해주는지에 있었다. 정답을 쓰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애쉬의 실험 결과와 유사했다. 참가자들은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같은 생각을 하려 했다. 근데 메모하는 간단한 행위가 오답의 확률을 엄청나게 줄여두었다. 4분의 3이나 줄어든 것이다. 60년 전에 실행된 이 실험이 언뜻 당신의 목표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 약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동 양식을 배울 수 있다. 첫 번째 간단한 단계는 실험 참가자들이 하는 행동과 같다. 약속을 직접 쓰는 것이다. 놀이처럼 공공의 장소에 놓이는 화이트보드에 쓰는 것이 좋고 심판이 되어줄 지인 앞에서 종이에 써 내려가는 것도 좋다. 약속을 쓰는 것,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고 나서 옆에 사인을 해보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에 쓰는 약속은 놀라울 정도로 큰 효과가 있다. 사실 이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사람들은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결혼 서약서를 쓰며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쓴다. 모두 미래의 행동을 고려해서 서명하는 것이다. 여러 기관들은 고용인들에게 한 해의 달성 목표나 계획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고 팀장에게 사인을 받는다. 구매 목록도 같은 예다. 쇼핑을 가기 전 구매 목록을 작성해두면 살 물건들을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소비와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쇼핑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전 약속은 미래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서약을 할 땐 써두도록 하자. 또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기 모면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알리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나만의 서약서를 혼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연하게 서약하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 교수인 토마스 모리아티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음 그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로버트 치알디니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 등장한 사례였다. 배경은 뉴욕 존스 해변. 어느 여름날 당신이 그곳에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다음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누군가가 근처로 다가와 타워를 깔았고 휴대용 라디오를 크게 틀었다. 몇 분 후 그 사람은 당신에게 담배를 피려는데 라이터가 없다면 혹시 라이터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더니 어디론가 걸어가 당신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잠시 뒤 수상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고 여전히 시끄럽게 울리는 라디오를 들고 재빠르게 달아났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실험 결과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한 유형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테고 라디오를 훔치는 모습을 보고도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혹시 있을 위협이나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거나 그 사람이 라디오와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다시 완전히 같은 상황에서 아주 조금의 변화를 주자. 라이터를 빌린 사람이 당신에게 말한다. 죄송하지만 지금 잠시 보드를 타러 가는데 제 짐을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당신과 서약한 상황이라면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실험 결과에 의하면 95%에 해당되는 실험자들이 상황에 개입해서 라디오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 20명 중 한 사람만이 절도범에 대항하기로 포기한 셈이다. 서약할 내용을 쓰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 강한 동기부여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동에 대한 기대를 내면화하는 것보다 외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타인의 시선이 목적 달성의 과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이 의견 개시를 가시적인 거수 형태로 진행할 때 비밀 투표 결과가 불일치배심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공공연하게 의견을 보이고 난 후에는 결정을 바꾸기가 힘들어서다.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이미 많은 약속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의 수와 이혼 확률이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0명이 넘는 지인들 앞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서약을 한 부부보다 눈이 맞아 도망가서 몰래
살림을 차린 부부의 이혼율이 12배나 더 높다고 한다. 자신들만의 결혼식을 올린 부부의 경우 충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변수가 있지만 서약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 강한 동기부여와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높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약속을 공표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대상을 정한 뒤 그리고 규칙적으로 약속 이행 과정을 알리도록 한다. 공공연하게 말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다시 로리의 경우를 들어보자. 로리는 동료들에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말로만 뱉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말하는 것 자체는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며 그 후 의도에 따라 단계들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로리가 그저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이트보드에 목표 수행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이유이고, 이는 좋은 약속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다. 작게 생각하는 접근법을 적용하여 약속에 연결시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소한 단계나 내용도 목표 달성에는 중요한 요소들이며 약속 이행을 위해 이루어야 할 또 다른 작은 약속들이다. 뭉뚱그린 약속보다 구체적인 약속이 강하다. 작고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 규칙 3. 약속을 심판할 도우미를 구하라. Curb Your Enthusiasm이라는 유명한 미국 드라마가 있다. 한 에피소드에서 등장인물인 레리 데이비드에게 친구가 디저트 심판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어떤 맛있는 달콤한 디저트라도 어떤 상황이든 절대로 먹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었다. 근데 친구는 그날 저녁 디저트가 놓인 식탁으로 향해 케이크 한 조각을 집어들고 말았고, 레리는 친구를 쫓아가서 케이크를 뺏었다. 친구가 하는 말, 그냥 한 입만 먹으려는 거야. 레리, 안 돼, 안 돼. 정확하게 네가 부탁한 것이 바로 먹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잖아. 친구,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레리.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어. 레리, 그래. 하지만 정확히 네가 부탁했잖아. 절대로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친구, 맞아. 그런데 말이야. 마음이 바뀌었다니까. 고마워. 근데 난 이 케이크를 먹어야겠어. 레리, 안 돼.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네가 어떤 상황이든 절대로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잖아. 지금이 바로 그 절대로 먹지 않게 해주는 상황이야.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부탁한 이유가 바로 나야말로 너를 어떤 상황이든 절대로 먹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만하면 됐어, 레리. 먹도록 해줘. 레리, 하지만 네가 어떤 상황이든 절대로라고 했어.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레리의 개입이 어떤 장면을 연출할지 알아챘을 것이다. 그의 약속 이행 방법은 실로 최근의 행동과학 연구가 보여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많은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첫 번째는 친구의 인식이다. 많은 약속 장치에서 보일 수 있듯 친구는 미래의 자신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심판이 되어줄 도우미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잘 관찰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심판 도우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두 명의 행동과학자는 딘 칼란과 이안 아이레스였다. stickk.com이라는 웹사이트 설립에 큰 도움을 준 그들은 사람들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주었다. 약속 계약서를 만들어 사인하게 한 것인데, 이는 이미 살펴봤듯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표하기와 같은 맥락이다. 수년 동안 칼란과 아이레스는 어떤 방식의 약속 계약서가 가장 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중 심판 도우미를 지정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알아냈다. 심판 도우미가 있는 사람의 성공률은 70%가 되었다. 하지만 칼란과 아이레스는 이것이 레리와 친구의 갈등처럼 복잡한 상황을 만든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아이레스가 행동 통계침에 보여준 최근 연구 결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조언을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 심판 도우미를 신뢰해야 한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음모를 꾸밀 만한 도우미는 좋지 않다. 디저트를 먹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이 눈앞에서 티라미수 케이크를 보여주며 놀리거나 실패할 것이라고 비웃으면 안 된다. 둘째, 도우미가 설정해 놓은 페널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말로 가장 좋은 심판 도우미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가장 나쁜 심판 도우미가 될 수도 있다. 순응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움은커녕 방해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모처럼 외식할 수 있느라 왜 굳이 운동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1년의 계약 자체를 꺼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레스는 바로 적도 아니면서 마음 약한 친구도 아닌 도우미를 구하라는 조언을 한다. 목적에 맞는 적절한 도우미로는 신뢰할 수 있는 직장 동료가 연인보다 공모 가능성이 적을지도 모른다. 로리는 오웨인이 그의 아내보다 더 정직하게 페널티를 주고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외식을 하는 사적인 공용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적당한 도움이라고 판단했다. 지나고 나서야 발견한 한 가지 실수는 페널티로 오웨인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즐거움을 주고 말았다는 것이다.
어쨌든 로리에게는 효과적이었지만 말이다. 약속 심판 도우미는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약속 장치는 개인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표 달성을 돕고자 하는 도우미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소문에서 취업 상담소에 적용한 프로그램이 직업을 찾는 속도를 올려준 것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늘어나는 목표 설정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약속을 집중하도록 했다. 폴은 이력서를 쓰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혔고 1년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모든 계획들을 세분화하여 완수했으며 모든 과정을 멜리사와 함께했다. 멜리사는 결국 약속 심판 도우미였다. 물론 멜리사가 폴에게 필요한 단계 수행을 알려주고 돕는 것과 처음부터 심판 도우미로 지정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폴이 한 주에 5번의 이력서 제출을 완수하여 사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 상담 때 멜리사에게 보여주는 약속은 폴이 스스로 한 약속이었다. 실패했을 경우 실망하는 것은 폴이지만 멜리사 역시 폴의 구체적인 약속을 알고 있었다. 멜리사의 역할은 폴의 실패를 찾아내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려는 누군가에게 티라미수 케이크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폴을 도우면서 목표 달성의 과정이 잘 진행되었는지를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멜리사 역시 단순 행정 업무에서 나아가 발전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약속 심판 도우미가 모든 약속의 과정들을 관찰하고 목표 설정의 순간부터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여러 해를 거치면서 특히 새로운 기술이 늘어나면서 좋은 도구가 생겨났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앱을 통해 신체적 활동, 지출, 수면, 몸무게 등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장치들은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면 늘 함께할 수 있어 약속 심판의 역할이 가능하다. 한 예로 글로우캡이라는 약통은 복용 시간에 맞추어 불이 켜지면서 알람 소리가 난다. 게다가 시간에 맞춰 약통을 열고 복용을 했는지가 자동으로 기록이 된다. 뚜껑을 여는 횟수와 약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그리고 복용 시간이 지났는데 약통을 열지 않았을 때는 환자에게 전화가 온다. 이런 도구를 편리하게 활용하면서 한 주 동안의 기록을 지정한 약속 심판 도우미에게 보고하면 약속 이행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도우미는 도구가 할 수 없는 종류의 판단과 용기를 북돋아주거나 페널티를 주는 부가적인 역할을 맡으면 된다. 약속 심판 도우미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한데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는 분명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도우미 자체가 적절한 사람, 즉 공정하되 페널티와 보상을 주는 것에 동료가 없이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약속의 종류가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요소들은 동기부여에 큰 도움을 주고 약속 당사자와 심판 모두가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의 당신은 미래의 당신과 다른 선호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속 장치는 더욱 유용하다. 그 차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겠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약점을 잘 인식하여 미래의 행동을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적금 통장을 해지할 수 없도록 설정해보자. 현재 자기 제어를 통해서 약속 장치를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고 약속을 설정하면 이행을 위한 여러 압박의 요소들 역시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이 약속 장치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활용이 더욱 쉽다. 또한 서약서를 쓰고 계획을 공표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자 하는 작은 시도들이 궁극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 나아가 적절한 약속 심판 도우미를 지정하면 더 탄탄한 과정과 결과를 만들 수 있다. 4장 명확한 보상의 효과. 보상을 목표에 제대로 연결하라. 충분히 있는 보상인지 확인하라.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하라. 잃을 것인지 얻을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라. 보상 효과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경제학서는 행동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금전적 요소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만들어줄 금전적 요소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일부 심리학자들도 관련한 실험과 연구에 대해 좋게 표현한다. 팀장, 부모님, 심지어 애견인들조차 관리 대상에게 보상을 주었을 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보상은 뇌에서 특별한 작용을 일으켜 순간의 행복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추가적인 보상을 찾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보상을 잘 이용하여 동기부여를 하려면 그 보상이 명확해야 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상이 항상 성공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상을 이용한다. 착한 스티커나 별표 붙이기를 배변 훈련할 때 적용하거나 과제 완수 후에 아이스크림, 텔레비전 시청 등으로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큰 아이들에게는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교육적인 부분, 시험 결과 등에 따라 어떤 보상이 적절한지 많이 고민할 것이다. 때로는 보상 자체가 정말로 필요한지 또 적절한 방법인지 고민될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부모뿐만 아니다. 많은 교육자, 교수, 정책 결정자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를 고민한다. 브리스톨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사이먼 버게스의 연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버게스 교수 연구팀은 영국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중 학생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노력과 참여도를 높여주는지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장 유명하다. 63개의 학교와 1만 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CS, GS, SE 시험 결과를 연구하기 위해 버게스 교수팀은 학교를 3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보상도 받지 않도록 통제되었고 두 번째 그룹은 재정적인 보상을 해주었다. 보상은 학생들의 참여도, 행실, 교실 학습과 과제를 5주 동안 내분의 주기로 평가하여 적용했다. 15에서 16세 학생들에게 매주 80파운드의 보상은 꽤 큰 것으로 한꺼번에 320파운드를 받을 수도 있었다. 세 번째 그룹은 다른 종류의 보상이 적용되었다. 이 그룹 학생들은 선정이 아니라 자원하는 형태로 연구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보상으로 각 주마다 티켓을 받을 수 있었는데 티켓은 그 해에 2번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액수로는 현금 보상보다 적었다. 티켓은 웸블리로의 여행권, 국회의사당이나 테마파크 입장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당신이 학생들의 부모나 교사라고 한번 상상해보자. 이런 보상 제도를 진행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비슷한 보상을 가정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실제 결과에서 보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환경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졌다.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여겨지는 학생들에게 보상은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에 이미 동기부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한 학생들 중 50% 정도의 학생들에게 보상은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 그중 현금 보상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크게 변화했다. 무료 급식을 지원받던 학생들과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보상으로 인해 수학과 과학, GCSE 시험에서 전자의 성적이 현저히 올라갔다. 그리고 그동안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의 성적 향상폭은 더욱 컸다. 이 연구는 교사, 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 사용하면 좋을 그저 흥미로운 변화의 기제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근데 동기부여를 위해 보상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재정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 기록을 통해 금전적 보상이 사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할 수 있다는 동기를 없애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일반적인 재정 보상은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80파운드의 일시적 보상이 힘든 과제 후의 보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학생들에게 별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재정적 보상은 적절한 대상에게 주어져야 하고 받는 사람에게 명확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상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구성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한다. 보상을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돕는 행동에 따라 주어야 할 것인가? 또 현금 형태인가? 그에 준하는 다른 형태인가? 재정적 보상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면 80파운드를 현금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대상으로부터 받을 것인가? 동일한 보상도 다양한 방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목표 달성을 돕는 보상 체계를 만들고 설정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특히 보상의 세부 사항이 말이다. 이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보상 이용 방법을 그려보고자 한다. 한 가지는 전반적인 목표의 보상에 중심을 두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보상을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도움이 될 보상 적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 작은 제목 성패에 의미가 있는 보상을 설정하라. 작은 제목 좋은 습관을 만들어줄 작은 보상들을 이용하라. 작은 제목 역효과를 조심하라.